안녕하세요. 바이오 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적인 것으로는 병원성 미생물, 공생 미생물, 초식 동물이 있고요. 무생물적인 것으로는 가뭄, 염분, 추위, 열, 빛, 물, 이산화탄소, 토양의 구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인데요. 식물은 물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는 식물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은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바로 광합성 작용 때문인데요. 식물은 물을 흡수하고 빛을 통해 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인 탄수화물을 생성합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줄기를 지나 잎을 통해 발산됩니다. 식물 뿌리가 흡수한 물의 97%가 증산을 통해 발산되고 나머지 3%가 식물의 성장과 광합성, 다른 대사 과정에 쓰인다고 합니다. 물은 수소 결합으로 물 분자끼리의 높은 응집력과 물 분자와 고체 표면에 끌리는 힘, 즉 부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모세관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은 물 기둥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즉 인장 강도가 크기 때문에 식물은 물관을 통해 물을 수미터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물이 가는 물관 속으로 들어갈 때 모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의 응집력으로 물 기둥을 유지하고 물 분자와 세포벽의 셀룰로스 사이에 생긴 부착력은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기둥의 상승은 부착력과 중력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물의 증산은 잎으로부터 물 분자가 나가는 현상인데요. 잎에서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나가면 그렇게 해서 생긴 빈 자리를 뿌리를 통해 올라온 물 분자가 채워주게 됩니다. 물관 속에 공기가 생기면 물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냉동과 해빙이 반복되면 물 분자의 구성이 변해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헛물관을 식물은 가지고 있는데요. 헛물관의 측면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물관의 위아래가 막혀 있더라도 측벽 구멍을 통해 물이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목본 식물은 해마다 새로운 물관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물에 소금이나 설탕 등 어떠한 물질 등이 녹아 있으면 그 물질의 농도는 올라가지만 물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물 분자는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양쪽의 물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며 삼투 현상에 의하여 생긴 압력을 산토압이라고 합니다. 토양에는 소량의 염이 많은 양의 물속에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표피세포의 원형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이 있고 그 속에는 염, 당분, 다른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어 토양 속의 물의 농도가 더 높은 식물 뿌리의 표피세포를 거쳐 들어오게 됩니다. 농도의 평형을 위해서 뿌리 세포의 수용액이 토양으로 확산하려고 하지만 세포막의 투과성, 즉 물 분자를 잘 통과시키지만 용질의 이동을 막는 특성 때문에 삼투압이 생기게 됩니다. 세포 외부의 용질 농도가 세포 내부의 용질 농도보다 낮은 경우 삼투 현상에 따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간 물은 세포 중앙에 위치한 액포로 들어가서 세포벽을 향해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식물은 이렇게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압이 세포 밖으로 향하는 팽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풍족할 때 식물이 싱싱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팽압 때문인 것입니다.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은 대부분 물을 충분히 주어도 시들게 됩니다. 염분이 많은 토양은 물의 함량이 뿌리보다 적기 때문에 물이 뿌리에서 토양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많은 양의 물이 세포에서 나가면 액포가 수축하고 세포막은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포질의 용질 농도가 세포 밖보다 낮을 때, 즉 세포질의 물의 농도가 세포질의 물의 농도가 높고 세포 밖의 물의 농도가 낮을 때는 삼투 현상에 의하여 물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며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어 죽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세포질의 용질 농도가 세포 밖과 같을 때는 세포가 연약하며 세포질의 용질 농도가 세포 밖보다 높을 때에는 세포가 팽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 물의 이동은 멈추고 세포 속에 남아있던 물은 얼면서 팽창하여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식물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원형질의 자당을 축적하는데 이 자당이 얼음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가 냉해를 줄 정도로 낮아지면 세포막의 구조와 지질 성분이 변해 물에 대한 세포막의 투과도가 달라지며 세포 속의 물이 세포벽 쪽으로 나가서 얼기 때문에 원형질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온경화라고 합니다. 깊은 물에서 자라는 벼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홍수를 이겨냅니다. 하나는 휴지기를 택하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수위가 올라가 식물이 물에 잠기면 10일에서 14일까지 생장을 멈춥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도망가는 전략을 쓰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수위가 올라가면 생장을 촉진해 입이 항상 수면 위에 있게끔 하는 뜸벼와 같은 품종입니다. 뜸벼는 홍수가 자주 나는 곳에서도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게 자라 살 수가 있는데요. 무려 하루에 최대 25cm까지 자라면서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빛입니다. 식물은 빛의 색이 방향, 길이, 파장 등 빛에 관하여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식물의 광수용체로 인해 가능합니다. 식물의 생리를 위한 빛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란 어떤 복합적인 신호를 한 두 가지 신호에 따라 분해해서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태양 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은 일종의 전자파로서 색광에 따라 파장이 다르며 그 굴절률도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전자파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파장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과시광선이라고 하며 가시광선을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명칭합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빨간색의 바깥쪽을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시광선의 보라색 바깥쪽,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빛 에너지는 엽록체에 있는 색소에 의해서 흡수되는데 이 빛 에너지의 흡수는 광계 1과 광계 2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계란 엽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들이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복합체를 말합니다. 광계는 집광 복합체와 반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응 중심은 직광 복합체로 둘러싸여 있고, 이 직광 복합체로 반응 중심이 둘러싸여 있고, 직광 복합체는 단백질과 결합된 수십 개의 색소 분자로 이루어져 빛의 광자, 즉 빛의 에너지 보따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색소 분자,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게 집광 복합체입니다. 색소에는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 등의 다양한 색소 분자가 있어 광계는 넓은 범위의 빛 스펙트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색소 분자가 엽록소 A, B, 카로티노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단백질인 것입니다. 직광 복합체는 광 에너지를 흡수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안테나 복합체라고도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직광 복합체를 광수학 색소 복합체라고도 합니다. 이 반응 중심은 특별한 한 쌍의 엽록소 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반응 중심에는 전자를 전달하는 전자 수용체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중심은 엽록소 A, 단백질 플러스 전자 수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광자가 직광 복합체의 한 분자인 색소 분자에 흡수되면 한 개의 전자가 고준위 에너지 상태로 들뜨게 됩니다. 전자를 하게 되면 전자가 가진 이 에너지는 옆에 있는 색소 분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전달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반응 중심에 있는 특별한 한 쌍의 엽록소 A 분자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 엽록소 분자를 통해서 반응 중심으로 옮기게 됩니다. 식물은 관계 1, 관계 2를 가지고 있는데 관계 1의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 분자는 최대 흡수광이 700나노미터 파장이어서 P700이라고 부르며 관계 2,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 A는 P680이라고 하며 680나노미터의 빛을 최대 흡수할 수 있습니다. P680과 P700은 똑같은 엽록소 A지만 틸라코이드막에 존재할 때 각각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광이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관계 2가 먼저 빛을 흡수하면 반응 중심의 전자는 들뜨게 되어 먼저 관계 2가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1차 전자 수용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뜬 전자는 전자 전달계인 시트크롬 BF 복합체를 통해 이게 BF 복합체예요. 복합체를 통해 관계 1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후 전자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하여 에너지 연결 단계를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광 수용체는 적색광과 원적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피토크롬과 청색광을 흡수하는 포토트로핀과 크립토크롬, 자이를루프,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UV-R8이 있습니다. 피토크롬은 광학적으로 두 가지 형태, PFR형 그리고 PR형이 존재하는데 생리적으로 활성이 있는 피토크롬은 PFR형으로 매우 불안정한
즉 분해가 잘 됩니다. PR형은 적색광, PFR형은 원적외선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인 PR형은 적색광을 흡수하여 활성형인 PFR로 전환되고, 반대로 PFR형이 원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비활성형인 PR형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식물은 PFR 단백질과 PR 단백질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빛의 질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 빛을 가리는 경쟁 식물이 있는지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잎은 주로 붉은빛과 푸른빛을 흡수하므로 그 아래 도달하는 빛은 근적외선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근적외선의 비율이 더 높다면 그 식물의 또 다른 식물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래에 있는 식물은 생장 형태를 바꾸어서 식물 지상부가 경쟁 식물보다 전반적으로 키가 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옥신은 빛에 잘 분해되는 물질인데요. 식물을 온실 안에 키우면 비닐 또는 유리에 강한 빛이 걸려져서 야외에서 키우는 식물보다 옥신 파괴가 덜 되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듯 전반적인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해도 식물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그 에너지로 인해 광합성 수용체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광저해라고 부릅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단백질은 엽록체의 명반응 과정 중 빛을 받아들이는 첫 수용체인 광계2입니다. 너무 센 빛이 광계2에 도달하면 광저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센 빛을 회피하는 기적을 발달시켰는데요. 그중 육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잎의 방향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면 키우던 식물이 잎이 아래로 축 처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무 센 빛을 피하기 위한 식물의 회피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엽록체를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강도가 센 빛이 세포에 도달하면 평소 빛이 닿는 방향의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 엽록체가 양 끝으로 옮겨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줄입니다. 세 번째로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반응 중심 주변에는 광수학 색소 복합체, 즉 앞에서 말한 집광 복합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빛 에너지를 모아 반응 중심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너무 세고 광계2의 단백질이 빛에 의해 손상되었을 때 광수학 색소 복합체의 색소는 빛 에너지를 반응 중심에 전달하지 않고 열 에너지로 소모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호흡을 촉진하는 것인데요. 광호흡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야 하는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고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광합성을 위해서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고정하게 되므로 광합성 양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광계의 광저해가 줄어들어 광계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그 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더 높습니다. 가시광선에서 보면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 파장이 더 긴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것입니다. 상추 시에 발하는 붉은 빛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났지만 근적외선을 쪼이면 발화가 강하게 억제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마지막으로 쪼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에 따라
발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마지막으로 쬐 빛이 붉은 빛일 때만 발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A는 적색광을, 엽록소 B는 청색광을 흡수합니다. 광합성 보조 색소 중 카로티노이드계의 한 종류인 카로틴은 보라색 광과 청색 광만을 흡수하고 녹색광에서 적색광까지 모두 반사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음지식물은 카로티노이드가 없기 때문에 양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주기성은 식물이 낮과 밤의 길이에 반응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식물은 많은 기능이 광주기성의 영향을 받지만 대표적으로 식물의 성을 결정하거나 개화의 시작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암꽃을 증가시키려면 단일 조건을 만들어주거나 옥신 처리를 하면 되고요. 꽃을 증가시키려면 장일 조건을 주든지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됩니다. 토끼식물은 광주기성에 따라 장일식물, 단일식물, 중인식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식물은 임계 광주기보다 짧게 빛을 비추어야 꽃이 피는 식물을 말하며 낮의 길이가 짧아짐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밤의 길이가 길어져야만 개화가 시작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달빛이나 번개는 개화를 방해할 만한 충분한 밝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목화, 국화, 벼, 대두와 코스모스 등이 있습니다. 장일식물은 임계 광주기보다 길게 빛을 비추어야 꽃이 피는 식물로 시금치, 상추, 카네이션, 밀, 완두 등이 있습니다. 중일식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 개화하는 식물로 사탕수수와 콜레우스 등이 있습니다. 단일식물은 암기에 몇 분간 빛을 주면 꽃이 피지 않고 장일식물은 암기에 적색광을 켜주면 꽃이 피는데 이것은 개화가 낮의 길이가 아니라 밤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되는 암기의 길이가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토크롬은 밤의 길이를 재는데 여름에는 FR령이 우세해 장일식물의 개화가 촉진되고 밤의 길이가 긴 겨울에는 PR령이 우세해 단일식물의 개화가 촉진됩니다. 줄기가 빛 쪽으로 자라게 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방향의 빛에 의하여 성장하는 세포들이 다른 쪽에서 빛을 비추면 줄기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늘이 있는 쪽의 세포들이 빛 쪽에 있는 세포들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굴광성은 태양을 좋아하는 식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고 그늘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식물은 빛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줄기가 신장하는 정도는 옥신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데요. 빛이 줄기의 한쪽을 비치면 옥신은 빛이 들지 않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옥신은 식물의 성장 및 줄기의 성장을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이므로 옥신이 몰려있는 빛이 들지 않는 쪽에 있는 세포들은 반대쪽에 있는 세포들보다 더 빠르게 신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가 빛이 비추는 쪽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굴광성 반응에는 광수용체 중 포토트로핀이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트로핀은 파란 빛을 받으면 분해되는데 한쪽에서만 빛을 비추면 그늘진 쪽의 포토트로핀이 옥신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옥신의 이동은 옥신의 운송을 담당하는 세포막 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와 같은 경우에는 섭씨 7도에서 씨를 1000시간에서 1400시간 동안 두어야 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발화의 조건은 일부 식물종이 서늘한 지역에 분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온대지방에 사는 식물들에게는 낮 길이와 평균 기온이 유사한 봄과 가을은 꽃을 피워야 할지 말지 애매한 계절인데요. 그래서 온대지방의 식물 중에는 일정 기간 추위를 경험해야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야만 봄이 오기 때문에 봄,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겨울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를 춘화철이라고 합니다. 과실수와 같은 다년생 식물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휴면기를 유도하기에 일정 기간의 추위가 필요하며 휴면을 지나야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다수의 1년생 또는 2년생 식물들도 꽃을 피우기 전에 반드시 긴 겨울을 거쳐야 하는데 양배추, 당근, 샐러리, 쑥갓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춘화철이가 효과가 있으려면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야 하는데 이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저온을 인지하기 때문이며 다른 부위만을 춘화처리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춘화처리만으로는 개화가 촉진되지 않으며 춘화처리 후 장일 조건을 유지하거나 수분과 산소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저온 처리를 받은 종자도 수분 함량이 40에서 50%에 이르지 않으면 발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파의 경우와 같이 작물에 따라 꽃이 피지 않고 영양생장 상태로 남아 있어야 유효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춘화처리와 반대의 온도와 비처리를 함으로써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탈춘화처리라고 합니다. 작물의 경우 벼나 밀과 같은 종을 제외하고는 일교차가 있을 때 잘 자랍니다. 야간의 온도가 주간의 온도보다 낮을 때 식물 성장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일교차를 이용하여 식물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온실 테크닉이라고 하며 이는 낮의 온도에서 밤의 온도를 뺀 값을 말합니다. 온실 테크닉이 DIF가 양수이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크지만 음수이면 평균 신장을 감소합니다. 밤의 온도가 높을수록 낮의 온도가 낮을수록 식물의 키는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식물은 어는 것에 대비를 하는데요. 물이 세포 안에서 어는 것을 막기 위해 뿌리에서는 물의 흡수를 멈춥니다. 날이 추워지면 아부시스산과 플로린, 이온 등이 세포 속에 축적되어 어는 점을 더 낮추게 합니다.
다음으로 무기원소인데요. 식물은 생장하기 위해서 무기원소가 필요합니다. 식물에 필요한 무기원소는 크게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로 구분합니다. 대량 영양소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량 원소는 대량 영양소보다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미량 영양소는 비료에 아주 조금 넣거나 흐르는 물에 녹여서 주기도 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등은 물과 공기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지구의 암석에서 옵니다. 지구의 암석이 천천히 침식되면서 토양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각 무기 원소는 고유한 생화학적 기능이 있는데요. 각 원소가 식물에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식물의 증상으로 각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소는 엽록소, DNA, 아미노산, 2차 대사물에 들어가는 원소입니다. 질소가 결핍되면 잎이 노랗게 변할 뿐 아니라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황은 질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아미노산, 히스테인, 메티오닌의 구성 요소로 황이 결핍되면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질소와 비슷한데 다만 황은 식물 안에 있으면 질소처럼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 잎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인 인지질, ATP, DNA의 구성 성분으로 이니 결핍되면 세포의 발달을 막아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칼슘, 붕소, 규소는 세포벽을 구조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온은 철 이온에 여러 영향을 주며 식물이 철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이는 철과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인산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뿌리와 근근류와의 공생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코발트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원소이고, 셀레늄은 자원용과 같은 식물에서만 필요한 특수한 원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안에 들어가는 원소이고, 철은 색소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소이기도 합니다. 칼륨, 구리, 철, 마그네슘, 몰리브덴, 니켈, 아연, 망간 등은 금속 원소라고 하는데요. 금속 원소는 대사 과정을 제어하는 효소들의 촉진 원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소들이 화학 반응에서 화합물 간에 전자를 붙이고 떼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슘, 붕소, 규소는 세포벽을 구조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붕소는 세포벽에 있는 화합물을 붙드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곤충을 물리치는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세포벽에 팩틴을 연결하는 원소로 분열 조직에서 조직 형성에 필요합니다. 세포벽과 세포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포 안에서는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2차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세포가 외부로부터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 세포막과 에포막, 손포체막에 있는 칼슘 채널을 자극해 칼슘을 세포질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칼슘의 농도 증가로 세포질 안에 있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서 다른 세포의 활동을 돕게 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칼슘은 다시 막에 있는 칼슘 ATP아즈에 의해 세포질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칼슘이 결핍되면 줄기나 뿌리,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죽습니다.
칼륨, 염소, 나트륨은 식물체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식물세포 간 식물체 안에 물이 이동해 영향을 줍니다. 칼륨은 기공을 열고 닫는 데 관여하고 세포막에서 물이 이동에 관여하며 세포의 팽팽한 정도를 결정합니다. 염소는 물의 이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극소량만이 필요합니다. 바닷가의 높은 염분에 적응된 식물을 다른 환경으로 옮기면 나트륨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동안 식물에 필요한 영양도 변하는데 질소, 인, 칼륨의 상대적인 필요량이 변하게 됩니다. 영양 성장 초기 단계에서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려면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요. 뿌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칼륨이 더 필요합니다. 뿌리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칼륨의 양이 질소의 양보다 많은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단기가 되면 질소 대비 칼륨과 인의 양이 많아야 생식기관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렇듯 질소, 인, 칼륨의 상대적 비율과 식물의 특정 기관의 발달과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료에는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비롯해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잎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질소의 상대적 양이 많은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이 20대 5대5의 비료가 쓰이는 반면에 꽃을 피우든지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면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이 0대 10대 10의 비료가 쓰입니다. 뿌리 작물은 2대 12대 10이 쓰이고 다목적 사용을 위한 것은 5대 10대 5대 10대 15의 비료가 쓰입니다. 철,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의 결핍 증상은 인맥은 초록색이며 인맥 사이의 몸이 노랗게 변하는 인맥간 위한 현상을 보입니다. 진달래와 같이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을 염기성 토양에 심으면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의 철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다한 인 때문에 인맥간 위양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